자, 이제 교재를 좀 보실까요? 그 기초개념서 지금 2차 과목입니다. 주황색. 2차 과목이고요. 지금 이거는 한 2주 정도만 자료를 쓸 건데요. 이 책을. 어쨌든 그래서 지금 2페이지를 보시면 제1장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되어 있죠? 2페이지. 2페이지 더 넘어가시고 더 넘어가서 2페이지. 그죠?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은 우리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등록 법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 법령 파트를 지금 첫 진도로 한번 나가 보는데요. 일단은 오늘 뭐 첫 수업이니까 지금 1장이 총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한 장을 넘겨 보시면 4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제도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공인중개사 제도. 이 부분이 사실 지금 현재 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페이지 자격 사칭 여기까지만 딱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책을 받으시면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분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럼 그 4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보시면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원칙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사역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외 그래갖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격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시험 제도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격에 대한 부분은 엄청 잘 물어요. 자격 취소, 자격증 대여, 자격 정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잘 묻기 때문에 간략하게 첫 시간이지만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험 시행 기관장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시험을 누가 주관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법 4조 1항의 조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 기관 주관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라는 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공법 시간에 이 부분을 들으시는데 미리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도지사가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시장이고 여기도 시장이죠. 그잖아요? 이 두 시장이 같지 않다는 거 아시죠? 네. 여기 시도지사 할 때 요 시장은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이거를 그러니까 시도지사 할 때 이 시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뭐 부산광역시장 그 다음에 뭐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이런 식으로 광역시장 그러니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하고요. 여기 시장 있죠. 요 시장은 이른바 이제 하남시장, 이천시장 이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둘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울산광역시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면 원칙이에요. 이게 그러면 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된다는 얘기예요. 시도별로. 그럼 시도별로 시험이 시행되다 보면 시험 수준이 시도별로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고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 부분은 엄청 잘 물어요.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시험의 주관처가 시도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칙과 예외를 따져봤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시험 주관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고 있는 그렇죠.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죠?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 게 아니고 이걸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어요. 위탁. 그래서 시험을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시험을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요.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 제도를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데 협회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한국 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요.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협회에서 시험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기업이라든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위탁 시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산업인력공단이 바로 준정부기관이에요. 그래서 현재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그러면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의 지니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그림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셨잖아요. 합격을 하시면요. 자격증 교부권자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 교부를 누가 하느냐?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를 누가 하느냐 하면 자격증 교부권자가 바로 시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업인력공단은요. 위탁받아 시험을 시행할 뿐이고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준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민등록 주소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으시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1월 27일 정도면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서울시가 원래 이제 자격증 교부를 어디서 하냐면요. 그 지금 서울시청 있는데 그저 옛날에 그 대법원 자리 아십니까? 거기가 서울시청 별관으로 돼 있어요. 별관으로 돼 있는데 그 서울시청 별관에서 자격증을 교부해요. 거기서 교부하는데 서울시가 넓기 때문에 지금 25개 구가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뿌려져요. 서울시에서. 그래갖고 내 주민등록지 구청을 12월 초쯤에 가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글로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편 배송해달라면 우편 배송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의 지인 의미는 자격증 교부권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를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갖고 계시죠? 운전면허증 보시면은 운전면허증이 전부 다 시도별로 나간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운전면허증이 시도별로 나가요. 운전면허증.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운전면허를 합격하시면은 서울 경찰청장이 이제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을 받으시고요. 경기도에서 합격하셨잖아요. 운전면허를. 그러면 경기도 경찰청장이 발행한 자격증을 받으시게 돼요. 그렇듯이 우리 시험도 출발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격증 제도가 없다가 85년도에 1회를 치렀거든요. 85년도에 1회를 치렀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자격증 제도가 들어오면서 원래는 취지가 그랬어요. 일정 소양만 갖추면 자격증을 주는 걸로 일단 운전면허증처럼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게요 운전면허 시험과 똑같다고 이해하면 큰일 나죠. 절대 합격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시도별로 시행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토부 장관이 교부하는 걸로 바꾸자고 협회에서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절대 싫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도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울시장한테 받으실 거고 나중에 자격증을 분실했잖아요. 분실하시게 되면요.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격증 재교부 신청도 여러분들은 서울시장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업무를 하다가 만약에 우리 법을 위반했어요. 우리 법을 위반했고 내가 자격 정지라든가 자격 취소를 맞을 그럴 위법행위를 했다. 그런 위법행위를 하면요. 내 자격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정지를 때릴, 자격 정지를 때릴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자격증 교부권자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기도 가서 중개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기 제주도 가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중개업을 하든지 간에 관계가 없는데 내 자격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교부한 자만이 건드릴 수 있어요. 내 자격을. 그래서 내 취소권은 저도 서울시장한테 받았거든요, 자격증을. 그러니까 이제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를 때릴 권한이 있는 자는 서울시장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시험 시행 기관장의 지인 의미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예외적으로 지금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30회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는데 1회서부터 11회였던가요? 10회?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네. 1회서부터 11회 시험까지는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였죠.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주관을 했어요.
1회서부터 11회까지는. 그랬다가 12회에서부터 15회까지. 이때까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래서 이제 참고로요, 우리 시험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12회 때부터예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시험을 여기서 위탁 시행을 하면서 시험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때서부터. 그러니까 솔직히 11회까지는요, 그냥 대충 공부하면 합격했습니다. 책도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학원들도 별로 없었어요. 인터넷은 물론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가 이제 2000년 이후, 그러니까 이제 12회 시험이 2001년도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 시험이 되면서 이제 산업인력공단을 위탁 시행하면서 시험이 본격적으로 지금 어려우기 시작했고, 이제 오프라인 학원들이 쫙 생겨나면서 가장 이제 학원들, 오프라인 학원들이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호황기를 맞았을 때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5회 때 말씀드렸듯이 무리를 일으켰죠. 산업인력공단에 출제를 하면서 협회에서 로비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시험이 너무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결국 시험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어요. 그런 바람에 15회 추가 시험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갖고 15회 추가 시험, 15회 추가서부터 18회까지였죠. 18회까지 지금 국토부 산하, 지금 토지주택공사라고 그러죠. 토지주택공사, LH공사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토지공사였어요. 그래갖고 토지공사에서 이걸 위탁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선생 입장에서 문제를 지금 봐야 되잖아요, 다. 문제를 보면요, 이때 당시에 출제했던 문제들, 그러니까 15회 추가서부터 18회 때가 가장 문제가 정교했고 가장 문제를 신사답게 냈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면서 이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했던 거죠. 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했고요. 그랬다가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요, 19회 때부터, 이때서부터 시험에 지금 일원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문 위탁기관을 시행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때서부터 다시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왔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때 넘어오면서 또 말이 많았거든요. 산업인력공단이 또 시험을 어렵게 하면 어떡하느냐. 근데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이 난이도 조정에 거의 실패한 일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15회 때 한번 이때 이제 우리 시험 제도가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10월 말에 보지 않습니까? 보시면요, 이게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리 테스트를 해요. 차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테스트를 하는데, 그럼 차출하자면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을 누군가 먼저 본다는 얘기예요. 먼저 보고 잘못된 문제들 다 수정하고 난이도 조정 다 합니다. 하는데 테스트 차출을 하는 사람이 가장 적정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가면 다 알려줘 버리죠. 아니, 잡아놓잖아요. 못 나오게. 아, 그래도요. 스타일을 내가 출제위원으로 만약에 들어갔다, 또는 테스트하러 들어갔다 그러면은 제 스타일을 아실 텐데, 문제 유형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30회니까 29회 합격생이 있죠. 29회 합격생 중에 이제 성적 우수자들 30명 정도를 차출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차출하죠. 극비리에. 그래서 이제 조용히 차출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합격하면 이제 얘기하고 가요. 나 올해 차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30명이 차출해가지고 문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해갖고 잘못된 문제들 다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난이도 조정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문제,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 중에서 가장 오류가 많았던 게 우리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의 신청 들어가면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요, 15회 추가 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거의 오류가 없어요.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도 않아요. 올해 근데 공법하고 지금 현재 개론, 이런 문제들에서 지금 오류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거의 오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산업인력공단은 위탁 시행처라는 거. 그래서 자격증을 이들이 주는 게 아니고 시도의사가 주는 거고, 국토부 장관의 예외적으로 시험 시행 기관장이 될 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협회가 2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협회에서도 시험을 위탁 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협회로 시험이 위탁되면 시험이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어려워져요. 와, 감 좋으시네. 왜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 기득권 지키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시험을 가져가고자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많이 쓰고 있는데 절대 안 주고 있죠. 협회로 시험이 넘어가면요, 우리 시험 포기해야 될 겁니다. 엄청나게 어렵게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되시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2번에 응시결격이라고 나오죠? 응시결격. 지금 4페이지 2번입니다. 그럼 응시결격이란 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결격이란 말은 자격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시험을 못 보는 자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못 보는 자는 2명이에요. 정확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격 취소 사유는요, 자격증을 만약에 빌려줬다 걸렸잖아요. 그럼 자격 취소합니다. 그럼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시험 자체를 응시 못해요. 3년간. 그 다음에 시험 보다가 컨닝하다 걸렸잖아요. 이걸 부정행위자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보시면서, 우리 자격시험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로 적발이 됐어요. 그럼 부정행위로 적발이 되면요, 이분은 5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격 취소받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분하고 그다음에 부정행위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두 사람만 시험을 보고 나머지는 다 봐요. 그러면 따져볼까요? 외국인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우리 부동산 시장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솔직히 중개시장은 전면 개방돼 있어요. 외국인에게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전혀 제한이 없고 국적을 불문해요. 다만 이제 토지를 취득할 때는요, 외국인은 일정하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한테 전면 개방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외국인 시험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미성년자입니다.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하실 텐데, 미성년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더 따져볼까요? 만 18세 미만일까요? 19세 미만일까요? 20세 미만일까요? 민법 20세. 다른 분. 미성년자는 만 현재 19세 미만입니다. 낮췄어요. 원래 20세였는데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18살까지가 미성년자예요. 18살까지가. 19살부터는 민법상 성년입니다. 우리 근데 TV 보면 18, 19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청소년보호법상 보호대상 청소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고, 우리는 모든 기초가 민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미성년자 그럼 만 몇 세 미만이라고요? 19세 미만.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고 민법 시간에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19세 미만자. 그럼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만 제외하고 전부 다 시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과 사실이 있네요. 전과자. 내가 전과가 있다. 응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학력, 국적, 연령 다 불문이에요. 불문이고,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요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볼 수 있다. 우리 운전면허증 취소당하면 몇 년간 운전면허 시험 못 보나요? 1년이죠, 1년. 1년간 이제 시험을 보고요. 만약에 운전면허 정지 먹었는데 정지 기간 지고 운전했다 걸렸잖아요. 그럼 면허 취소해버립니다. 그때는 2년이에요. 그때는 2년.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취소하면 1년간 시험을 못 보고, 만약에 정지 중 취소당했다 그러면 2년간 응시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몇 년이라고요? 3년간이에요. 재취소하면 3년간 시험을 봅니다.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요, 제가 지금 강의한 지가 한 15년 됐거든요. 15년 됐는데, 제 수강생 중에 자격 취소당했고 다시 오신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자격을 취소했는데 자신이 업무하다가 우리 법 위반으로 자격 취소한 게 아니고 회사 업무하다가 자격 취소했어요. 회사 업무하다가 담당이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아버렸어요. 회사에서 그 업무하다가. 그래갖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걸려가지고 집행유예 받으면 자격 취소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딱 오신 분이 있었는데, 물론 다시 따고 하셨죠, 바로. 따고 하셨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거 봤고요. 자격 취소할 정도면요, 감옥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격 취소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고요. 시험 부정행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정행위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컨닝하다 걸린 경우. 그 다음에 대리 시험 있죠. 전에는 뭐 이거 녹화되고 있어서 조금 그런데 어쨌든 대리 시험 특히 여성분들 많이 있죠. 요즘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증 원래 시험장에서 내 보여야 되거든요. 주민등록증 이제 놓고 이제 응시표하고 사진하고 대조하는데 다 주민등록증 사진이 고등학교 때 찍던 사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리시험 같은 게 이제 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걸렸잖아요. 그럼 걸리면은 5년간 응시하기를 정지시켜요. 5년간.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전자기기 같은 거 소지하고 있다 걸렸다. 그러면 스마트폰 걸렸다. 뭐 여기 이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 걸렸다 그러면 부정행위로 적발되면은 5년간 응시하기를 박탈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은 이제 나중에 제가 시험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릴까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독관이 2명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앞뒤로 이제 1명씩 있는데 어쨌든 부정행위로 적발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5년간 응시를 정지시켜 버리기 때문에 싹싹 빌어야 됩니다. 무조건 빌어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어쨌든 예. 부정행위 할 때만 아까 방금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든지 그런 게 할 때 또는 뭐 이렇게 그 A라는 사람을 위해서 B가 만약에 그 이제 시험 치잖아요. 예. 그러면은 시킨 놈이 잘못입니까? 시험 치러간 놈이 잘못? 둘 다 걸리죠. 쌍 둘 다 걸리죠. 그렇죠. 주민등록증 사진 바꿨겠다. 이거는요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에 걸리기 때문에 그럼 공문서 위조는요 무조건 행사죄가 같이 들어가요. 공문서 행사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엄청 죄가 커지기 때문에 대리 시험 단순히 본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제 형법상 처벌되고요. 어쨌든 우리 응시가 그렇게 정지시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또 여담입니다만은 여태까지 또 강의하면서 지금 미성년자들이 가끔 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한 몇 년 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합격하신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합격자 발표가 고3 겨울에 난 거죠. 그러니까 걔는 2학년 겨울방학 때 왔다가 고3 때 이제 합격을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친구 보면은 제가 가장 강의하면서 이제 보람을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그 친구였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11월 달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11월 정확하게는 12월 달 정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교복 입고 왔어요. 교복 입고 저녁반에. 그래가지고 야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대학 갈 수준은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런 거예요. 너 가서 자격증이나 따와라 이런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애가 여기 나와서 하겠냐고요. 절대 안 하지. 이게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구석진데 앉아가지고 맨 핸드폰이나 보고 그러고 이제 엎드려 자다가 그래 갔는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고3 되고 나서 5월 달쯤인가 저를 한번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딱 묻는 말이 뭘 물어봤냐면 공법을 교수님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공법을 왜 나한테 물어? 공법 선생님한테 물어야지. 그래도 교수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너 공법 이해되니?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러면 너 외우는 건 자신 있냐? 그랬더니 외우는 거는 그래도 좀 열심히 외우면 외워진대요. 그러더니 얘가 내가 그랬거든요. 너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외워라 그냥. 2차 과목 무조건 외우는 과목이고 1차는 안 되면 외워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이론을 이해하고 뭐 그러고 언제 걔가 이해가 되겠냐고 그런 게. 그러니까 어쨌든 외워라 무조건 그랬어요. 그래갖고 걔가 5월달 이후서부터 그거 질문하고 나서 더 애가 이제 안 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수업을 앞쪽으로 좀 와가지고 그래도 저쪽 구석에서 수업을 좀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겨울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얘가. 근데 합격하고 나서 이제 찾아왔는데 얼마만큼 애가 달라졌냐면요. 이렇게 평소 때는 학원에서 얼굴도 안 들고 혼자만 계속 이렇게 지금 이른바 왕따처럼 이렇게 다녔거든요. 합격하고 딱 왔는데 너무 밝아진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걔가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제래요. 형제인데 자기
그 한 살 차이 밑에 동생이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고요. 키도 크고 얼굴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걔만 이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걔한테 그동안 너무 눌려가지고 이른바 장남 대접을 전혀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가지고 학교하고 나니까 애가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해낸 거래, 이게. 그러면서 너무너무 밝아져갖고 막 의욕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수능은 이제 망쳤고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대학을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갈래? 그랬더니 부동산학 전공한다고. 걔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자격증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얘는 난 그거 보면서요, 자격증 따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얘는. 그래서 이제 나이도 어리니까 뭐 실무 들어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결국은 이제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진행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 온 적은 없었는데, 어쨌든 걔는 인생을 바꿨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제 젊은 친구 한 명이 또 이거 자격증 따고 나서 또 저도 이제 보람을 하나 느낀 게,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었어요. 나이가 그때 당시 그 친구도 군대 갔다 와갖고 바로 자격증을 땄으니까 25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자격증 따긴 했는데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게 취업하기도 그렇고 부동산 지금 바로 뛰어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너 자격증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데가 한국감정원, 지적공사, 그 다음에 공무원. 그래서 이제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으면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공사는 어드밴티지가 있진 않아요. 근데 관련 과목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공무원 준비를 해라, 일단.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자격증 따고 나서 시험 준비하면서 지적공사를 들어갔어요, 얘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왔더라고요. 지적공사 합격했다고 그랬고 그때 이제 상담해 준 게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뭐 그런 케이스하고는 좀 틀리긴 하지만 이 자격증이 나중에 따시고 나면요, 허탈하실 거예요. 내가 이 종이 쪽지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이 고생을 했나, 이제 그러실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나면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사람도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사람도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 하는 소리가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일 같다고.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나중에 지금 직접 합격하셨을 때는 이제 별거 아니다라는 느끼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시면 이게 아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응시 결과는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시험 제도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1월 달에 이제 순환하면서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자격 사칭 및 양도되어 금지라고 돼 있죠. 네. 찾으셨어요? 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요 자격증은 당연히 대여하는 거 금지겠죠? 빌려주는 거 금지예요. 그 다음에 이거 양도를 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를 했잖아요. 그럼 자격 취소해요. 자격 취소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아요.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중에 이제 느끼시겠지만 우리 과목은 제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또. 그래서 어쨌든 요 자격증을 대여하다 걸렸다, 빌려줬다 걸리면 자격 취소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감옥 갈 수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보셨죠? 실생활에서. 이게 중개사무소예요. 중개사무소인데 A가 자격증을 걸었어요. 근데 실질은 갑이란 분이 사장이에요. 이런 사무소 보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부동산에 갖고 돈 좀 따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셔갖고 자격증을 못 딴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자로 하여금 걸게 한 거죠. 걸게 하고 실질 소유주는 이분이에요. 그럼 이 경우 대여일까요?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출근을 하잖아요, 이 사무소에.
출근을 하면 절대 대여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출근을 안 했지 않습니까? 출근을 안 하게 되면은 이거는 똑 떨어지는 대예요. 이거는 그래서 대부분의 중개사무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중개업소가 10만 개가 넘어요. 10만 개가 넘는데 서울특별시에서만 25개 구에서 전국에 있는 중개업소 중에 약 25% 정도가 서울에 있어요. 전국에 있는 중개업소 중에 그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확실한 이건 인원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중개업소가 약 30%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협회에서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이렇게 다른 분하고 걸게 하고 실제 운영하는데, 이분이 자격증 거신 분이 출근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건 똑 떨어지는 대예요.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대여입니다. 이거 고발하면 포상금까지 줘요. 다. 그러니까 자격증 가지신 분은 무조건 출근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지금 운영하는 걸 잡고자 하는데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격증하고 비교했을 때 뭐 약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다 법무사 자격증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자격증 가지신 분이 그 사무소에 나가잖아요. 그럼 이건 대여로 처벌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처벌하는 경우는 자격증 안 가지신 분이 계약서 쓰고 막 이 자격증 가지신 분의 도장을 막 찍어대잖아요. 그럼 이건 또 대여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가지신 분이 전부 다 업무를 수행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브리핑만 이분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 자세한 내용은 더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자격증 가지신 분이 출근하면 이건 절대 대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시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아드님이 자격을 짜가지고 부모님한테 사무실 열어드린 거예요. 또 남편이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처한테 사무실 열어주는 겁니다. 또는 처가 취득해서 남편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대여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출근 안 해요. 다 대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격 가신 분은 무조건 출근하셔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취득해서 처한테 열어줬거나 처가 취득해서 남편한테 열어줬거나 아드님이 취득해서 아버님께 열어줬다, 어머니께 열어줬다, 이건 전부 다 대여예요. 출근이 뭐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닌데 결론은 그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우리 과목을 더 공부하면 이제 금방 여러분들 느끼시는데, 계약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브리핑한 내용을 문서로 써서 주게 돼 있어요. 이걸 확인 설명서라고 그래요.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공인중개사인 자가 계약서하고 설명서를 써야 돼요. 더 정확하게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확인 설명서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자필하고 도장을 찍는 행위를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해야 돼요. 이분이 해버리면 이건 또 대여예요. 무슨 뜻인지 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과목 더 진행하면서 더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자격증을 써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뭐 질문? 방금 출근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계약 행위가 있고 잔금을 치르는 불계약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남는다면은 이거는 사장이 하고, 요거는 만약에 자격증가 있다 한다면은 출근을 볼 수 있는지 하나. 둘 다 하셔야 돼요. 둘 다 하나요? 예, 자격증 가신 분이 둘 다 하셔야 됩니다. 계약할 때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공인중개사로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 자필하고 도장을 찍게 돼 있으면 우리는 서명 및 날인이니까,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되는데,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걸 전부 다 공인중개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잔금 칠 때는 도장을 안 찍어요. 안 찍는데 잔금 칠 때는 이제 후속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장이 진행해도 상관없죠. 근데 계약을 칠 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업무 수행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업무 수행은 잔금이든 계약을 치든 전부 다 공인중개사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움직일 때는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 자필하고 도장 찍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하게 돼 있고, 잔금 칠 때는 사장이 해도 크게 오히려 계약이 더 중요도로 따지고 있다라고 보죠. 훨씬 중요하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요. 서명 및 날인이에요. 날인. 예, 둘 다 해야 돼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대여와 양도의 차이. 양도는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자격증 양도는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법문에 양도 대여행위라고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자격증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하는 것도 대여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양도는 넘겨주는 거고 대여는 빌려주는 거죠. 권한을 넘겨주는 게 양도라고 본다면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격증을 넘겨주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여죠, 다. 다 대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사칭이란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칭이란 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 사칭하면 안 되듯이요. 우리도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냥 공사라고 쓰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게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칭 금지가 바로 이건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간판, 명함, 출판물 어느 곳에도 쓰지 못해요. 만약에 썼잖아요. 쓰게 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가 자격을 취득했어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요. 중개업에. 근데 명함을 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 중공업 주식회사 과장 한민우. 제 이름 소개도 안 했네. 저 한민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 한민우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공인중개사 파고 다닌 거예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데 이거 사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자격증이 있는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공인사 말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공인사람 명칭,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해요. 쓰게 되면 처벌받아요, 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사례를 잠깐 또 말씀드릴까요? 명함이거든요. 중개사무소의 상호였어요. 이게 상호였는데 중개사무소 상호가 부동산 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상호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이 무자격자예요. 자격증이 없는데 대표 이렇게 받고 다녔어요. 자격증이 없어요, 현재. 없는데 이분이 명함을 받고 다니면서 중개사무소 상호가 부동산 뉴스로 되어 있었는데 대표 해가지고 한민호 이렇게 받고 다닌 거예요. 이거 사칭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중개사무소의 상호라니까요. 부동산 뉴스가. 예. 상호인데 여러분들이 그럼 이 명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그럼 사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게 만들었다. 그럼 이건 사칭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요거는 기억을 이제 한 번쯤 해 두시는데 뭐 다음 순환 때도 제가 다 언급해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례라는 걸 들어봤나요? 네. 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 법원이 하는 거죠. 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 법원이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확하게는 대법원. 우리는 이제 3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법원에서 내린 판례, 그러니까 판결문이 판례라고 그래요. 판례라고 그러는데 민법 시간에 이 판례를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들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쪽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인데 여기서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임을 나타낸 명함을 썼다면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거는 사칭이다 라고 처벌했어요. 그래서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임을 나타낸 명함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분 자격증은 A가 걸었고 지금 이분이 사장이죠. 그럼 이분이 명함에다가 이 중개사무소의 대표 또는 사장 또는 소장 이런 명함을 받고 다녔어요. 이거 사칭일까 아닐까요? 사칭이죠. 다 사칭이에요. 이거. 다 사칭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분이 계시면요. 절대 명함을 등록관청이라든가 이런 데 걸리면 절대 안 돼요. 단속공문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이거 사칭으로 고발 들어가요. 다. 그래서 어쨌든
무자격자는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임을 나타내는 명함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그 정도. 부동산 자격, 그 공인중개 자격증이 없더라도 예. 그 부동산 이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예. 이렇게 부동산 가보면 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서 그건 좀 이따 하죠. 그냥 이번 지역에서만 하는 분이 예. 있잖아요. 중개인이란 분이 계시는데 예. 그건 조금 이따 용어를 하면서 말씀드리죠,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현재는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는요,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갈까요? 2페이지. 이제 총칙이 나오고 있죠? 1번 총칙.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총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이라는 걸 공부할 거거든요. 우리도 총칙이 있어요. 그럼 총칙은 뭐냐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법,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이 이제 전체 이제 통용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총칙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칙은 우리 용어의 정의하고 이제 중개사무를 주로 이제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총칙 파트로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본론이 여기서부터 해요. 사실상 본론이. 그럼 이제 1번 해갖고 용어의 정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용어의 정의 6가지가 지금 내려져 있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오늘 이해를 하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어들이 나오면 이 의미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지금 중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중개에 관한 법이에요. 우리 법이. 그러니까 중개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개. 동그라미 1번이에요 지금. 찾으셨죠? 네.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보세요. 끊으시고 거래 당사자 간에 끊어보시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어보시고 행위를 다음에 끊어보시고 알선하는 것. 그래서 중개의 정의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어로서 첫 번째 용어의 정의로서 중개라고 지금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중개의 정의가 이제 우리가 중개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중개의 정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법문이 법정 중개대상물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것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했네요. 자, 그래서 중개의 정의가 지금 현재 첫 번째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잠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갑이 파신대요. 을한테 파신납니다. 이 거래를 A란 분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중개의 기본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토지라는 것은 중개대상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공부할 건데 법정 중개대상물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 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해놓은 중개대상물이에요. 이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가 토지가 있고요. 건축물이 있거든요. 건물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이라는 게 있어요. 임목. 공장재단이라는 게 있고요. 광업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5가지 물건이 있고요. 이것에 대한 갑과 을은 거래 당사자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사고 파는 계약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매매. 매매. 그럼 갑이 이번에 이 토지를 을한테 세를 놓는데요. 이때 체결되는 계약은 임대차.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갖고 있는 토지와 맞바꾼답니다. 이때 체결되는 계약은
교환이겠죠. 그럼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럼 을이 은행이라면 갑이 이 토지를 을한테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 을에게 전세를 넣을 수도 있죠.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 토지에 대한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민법식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리에 대한 득실 변경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거래죠, 이게.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거래를 A가 소개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중개예요. 그럼 이 부분은 소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이러한 토지 등에 대하여 갑과 을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의 정의와 연결시키면 토지라는 것은 중개 대상 물이 된 거예요. 갑과 을은 거래 당사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들 이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됐을 테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바로 알선이 된 거죠. 그럼 알선은 뭐냐? 알선은 쉽게 얘기해서 소개라는 말이에요.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 간의 거래를 도와주는 거. 이게 소개예요. 그 다음에 주선을 해준다. 매개를 해준다.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연결시키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용어의 정의는 이렇고 나중에 이제 이거 전부 다 암기해야 되거든요.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 한마디로 중개를 얘기하면 뭐 같아요? 알선. 그죠? 그러면 이제 따져볼까요? 알선이 이제 소개를 얘기하는 건데 소개해 주는 게 중개예요. 근데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어요.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합니다. 법은 논리학이자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5가지가 아닌 자동차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중개일까요? 아닐까요? 안 되죠. 우리가 소위 생활에서 지금 소개할 수 있는 물건은 대단히 많아요. 자동차도 있고 선박도 있고 기계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이 거래들을 소개하는 거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인인증서법에서 소위 중개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 5가지에 대한 거래를 소개해야 돼요. 그래야 중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거래 소개는 중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법이 정하는 중개 아니에요. 자동차는 이 5가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맞죠? 그럼 세탁기 매매를 소개했다. 역시 중개?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중개 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다. 그럼 중개 대상 물. 이 5가지가 아닌 것을 소개하는 것은 중개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거래 소개했다. 비행기를 거래 소개했다. 모두 중개? 아니에요. 소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분양 대행을 들어봤거든요. 컨설팅을 들어봤어요. 컨설팅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거 부동산 컨설팅 이거 아닙니까?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거를 팔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을한테 가서 그러는 겁니다. 야, 내가 이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이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내가 수익을 가장 많이 남기고 팔 수 있을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덩치가 너무 크니까 이걸 쪼개라. 그래서 200평, 300평을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팔아치워라. 이른바 기획부동산 들어봤죠? 기획부동산들이 이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임야 같은 거 해갖고 다 쪼개갖고 팔아버리잖아요, 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가장 높게 이거 창출할 수 있을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언을 해줄 뿐이지 이건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컨설팅이라는 것은 중개일까요? 아닐까요? 중개? 아니란 얘기죠. 중개 아니란 얘기입니다. 소개하는 게 아니니까. 나아가 분양대
대표적인 분양대행이 뭐냐면 상가를 예를 들죠. 상가. 예를 들어서 7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을이 상가를 지은 거예요. 건축을 했습니다. 분양을 해야 되죠. 근데 을이 건축을 했고 직접 건축주가 분양할 수도 있어요. 분양할 수 있는데 전문 분양업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병한테 분양을 맡기는 거예요. 네가 내 대신 분양 좀 해줘. 해가지고 이 병이 상가를 하나하나 사람들 시켜가지고 이른바 이제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무에서 분양 대행하는 젊은 친구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도 불러갖고 하나하나 분양을 맡깁니다. 그래갖고 을을 대신하여 병이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분양 대행이라고 해요. 분양 대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는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그럼 분양 대행은 중개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소유자 입장에서 대신 팔아주고 있을 뿐이죠 지금. 그러니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분양 대행 컨설팅은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다. 진짜 중요한 개념 첫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우리는 중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를 소개해야 돼요. 그래야 중개가 되는 거고.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분양 대행은 소개가 아니에요. 소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공인인증사법은 중개를 규율하고 있다고 그랬죠? 중개를. 그럼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우리 법이 규율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공인중개사가 아닐지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 분양 대행은 이제 법이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건축물에 분양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분양 대행업자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걸로 일단 진행되고 있고요. 이건 그래서 우리 법이 규율하지 않아요. 이거는 컨설팅 전혀 규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뭐 첫 시간인데 좀 죄송한데 이게 우리가 그래서 후진적인 중개제도를 갖고 있다는 게 사실 공인중개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입장에서 우리 업무의 범위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이라든가 부동산 분양대행 같은 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요. 그래야 우리 영업 영역을 구축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법 밖에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들이 사실 부동산 시장을 엄청 많이 흐리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들이. 그래서 어쨌든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중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 규율 범위 밖에 있어요. 이거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얘기가 점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 있죠. 그럼 권리금 성격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권리금 거래 권리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업 비품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에어컨 아니면 뭐 싱크대 또는 이제 주방에 있는 시설들 냉장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비품에 대한 가격 또는 영업권에 대한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죠? 그럼 권리금이라는 게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비품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5가지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권리금 거래 소개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권리금 거래 소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했어요? 우리 법상 규율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할 말로 기나 소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영업 범위 내로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실무적으로 이게. 계약서 쓸 때는 권리금을 따라오나요? 하는데 직접 제3자가 권리금 거래 소개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처벌 대상이 안 돼요. 그거를 미국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던 분들이 와가지고 하시던 분이 와가지고 한번 이제 제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놀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죠. 어디 권리금 거래 소개를 일반인이 하냐고. 공인중개사가 해야지 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뭐 실무 얘기를 제가 가끔 하겠지만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럼.
그럼 권리금 거래 소개는 중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동차 거래 소개 중개 아니에요. 토지건물 입광공에 대해서, 토지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지 중개가 되는 거고, 소개가 아닌 거,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해도 이거는 중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래서 중개 정의, 이거 오늘 이것만 기억합니다.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 물에 대한 소개다. 그렇게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순환 때 이제 돌아가면서 이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하면서 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아, 저기 아까 자격증 예. 시도지사 있었잖아요. 자격증, 그러니까 영업 정지하고 예를 들어 예. 자격증 취소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예,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정지는 이제 업무정지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업무정지라는 게 있고 자격정지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처벌에 관한 사항 공부하는데, 영업정지가 업무정지라고 그래가지고 중개사무소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자격정지는 달라요. 자격정지는 내 자격에 대해서만 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자격정지는 일을 못 합니다. 업무도 안 되겠네. 업무정지는 이제 중개사무소 전체가 쉬어버리는 거고, 자격정지는 자격정지를 받은 자만 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하면 됩니다. 실수죠. 광업재단. 광업재단이요? 제3이죠. 광업재단이 재단. 재단. 재단이. 예, 그거는 제가 중사무를 설명하면서 재단이 뭔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예,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